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기 이제 합격의 복학원에서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공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나왔고요. 거기서 학사 맡고 그 다음에 석사까지 일반대학원에서 마치고 박사과정은 중앙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논문은 아직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수료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처음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7급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9급 혹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객관식에서 끝납니다. 객관식에서 시험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5급 시험 이런 것들은 행정사 뿐만 아니라 1차 시험 위에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그 실무법 같은 것에서 쓰시려면 1차를 하실 때 그냥 앞자 따서 외우고 이런 거를 해 놓으시면 되게 2차 가서 참 곤혹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제 수업 스타일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알려드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차피 이렇게 다 이해를 해놔도 시험에 이제 임박을 하면 외울 것들은 생겨요. 그렇죠? 날짜 같은 거 그런 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해를 많이 해 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는 이제 11월, 12월 이때쯤은 행정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견례를 하는 시간인데, 그 상견례를 하는 시간 동안에 재미를 붙이려면요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에 내가 수업도 빠짐없이 듣고 복습도 다 하고 심지어 예습도 하고 동영상도 한번 더 듣고 그랬는데 문제를 푸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자, 이러면 싫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셨다는 얘기는 시험에 버텨내셨다는 얘기인데, 잘 아시잖아요. 그 과목이 재밌으면 때나 재밌고 공부하는 과정 재밌고 결과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면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결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행정법에 재미를 붙이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기대를 좀 적게 하시라. 그래서 내가 이래도 갈 때 11월, 12월까지는 야, 행정법을 읽었는데 정말 일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막 이해되는 것이 그래도 한 3시간 들으니까 한두 개씩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법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소질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처음 젊어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친구분들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륜이라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민법을 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옛날에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법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를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가는데 서울 출발할 때 서울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가보지도 않은 부산 얘기를 자꾸 하고 대전 얘기를 하고 자꾸 그래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 서울에서 서울에서 출발할 때 얘기를 하는데 대전 얘기도 하고 부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서울에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해될 만한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잘 캐치를 하시고 부산 얘기, 대전 얘기, 그건 어차피 가다 보면 더 알게 될 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정법을 더 재밌게 하느냐? 쉽게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쉽게. 깜꼼하게 그렇게 진도를 느리게 가시는 정독보다 가볍게 여러 번 읽으세요. 가볍게 여러 번 읽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행길이 제일 두렵고 힘들죠.
두 번째 갈 때는 좀 쉽죠. 근데 처행길이 모르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약속 장소랑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드실 텐데, 다행히 제가 길라잡이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교재에 써진 대로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얇게 자주 읽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낮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 와서 그냥 들으세요. 여기 노트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들으시고, 시간 날 때 혹시라도 직장에서 혹은 휴일에 동영상 같은 거 계속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자주 들으세요. 팝송 듣듯이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그냥 걔네들이 제자리를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막 인위적으로 막 GPS를 달아가지고 걔네들을 제자리로 보내시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당부 말씀 하나 해드리고, 저희가, 기초 강의 또 2번 해서 또 더 재미가 있으셔야 되겠죠. 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무 프린트도 없이 그냥 하려다가, 여러분들 그냥 혹시 노트 하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니까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 얘기입니다. 철시간. 옛날 얘기.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얘기할 거예요, 국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게 공법입니다. 공법.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우리가 공과 사 구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법을 놓으면은 공법이에요. 결론 먼저 말씀드렸는데,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국가를 전제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국가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가 어떤 새로운 이념 같은 게 이제 새롭게 생기면 지구 방위도 이렇게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있는 이상,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 인접국이 또 있겠죠. 속칭 외국이라는 애들. 얘네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죠. 침략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침을 막는 방법을 놓고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왕이라는 애가 옛날에, 왕이라는 애가 지가 이제 혼자서 못하니까 조직을 갖춰요. 조직을 갖추는데 그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피라미드 조직.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물론 이제 신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요런 통치 행위를 해요. 통칭. 그럼 요 화살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기장창 하게 될 처분이라는 거예요. 요 국가 작용이라는 건데, 요게 뭐냐? 세금 내라, 세금 내라. 혹은 군대 가라, 이 두 가지 조치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세금 내라, 군대 가라인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상비군이 필요합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해요. 이 상비군은 군인이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상비군이 아닌 애들이 뭔가 재원을 따다가 걔한테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군대 가라는 조치를, 일부는 세금 내라는 조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이 조치를 신하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갑, 법률 용어에서는 갑을 병정, 이렇게 이제 당사자를 주로 씁니다. A, B, C, D보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갑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를 왕이 결정해요. 왕이 결정. 야, 너는 세금 얼마 낼 건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결정된 대로 강제합니다. 집행한다 그래. 그러니까 왕이 이제 결정해서, 쉽게 말하면 말이 어려운데, 야, 너 세금 얼마 내? 그리고 안 내면은 다 부실 거야. 이렇게. 근데 요게 요 상대방인 갑의 의사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의뢰한테는, 야, 너 언제까지 군대 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요게 굉장히 무서운 조치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에 일방적이고 권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조치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왕은 지 조직을 통해서 결국은 집행을 해요. 지금 문제가 된 갑과 왕과의 관계 놓고 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지배자가 됩니다. 지배자. 얘는 뭐가 되느냐?
피지배자 이래. 지배를 당한 애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여기 이제 1789년까지의 얘기입니다. 1789년에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기 전까지의 프레임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법학적인 시각에서 국가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속한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일련의 강압적인 대표적인 세금 부과하는 조치나 군대 가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무서웠다더라. 그리고 이것이 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신하와 백성의 뜻 전혀 감안을 안 했다더라.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그런데 국가가 뭐예요? 그래요. 어땠을 때 국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이게 법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국가는 뭐냐면 하고 얘기를 해줘요. 국가는 세 가지 요소 혹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법학에서 요건이다 요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엔드 개념입니다. 엔드 개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없다 그래. 그러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땅덩어리가 있어야 된대요. 땅덩어리를 영토라고 부릅니다. 영토. 실은 영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 영역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영토 안에 진짜 영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영토 그리고 그 일정 거리까지의 영해 그 영해를 기선으로 대기권까지의 영공 이 세 개를 합해서 영토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토 안에 영토와 영해와 영공 이러니까 이건 좁은 의미고 요 앞에는 그 넓은 의미의 영토야 이러는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영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영토 그러면은 영토 그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라 그래요. 몸이 바깥에 나가 있다. 재외국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주권. 그럼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가 영토하고 국민이 있고 주권은 없더라도 뭐 3분의 있으니까 과반수 넘었네. 국가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안 된대. 요건이나 요소란 말은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요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버리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요게 주권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안 보여요. 영토하고 국민은 되게 눈으로 보입니다. 저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까다로운데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주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주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한 나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내라는 얘기는 여기 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대외 그러면 아까 지워버렸지만 외국에서도 걔네는 주권이 있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권위 있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영토가 어느 정도 경계지어서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옛날에 한 영토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여기 거다. 그런데 각각 대내적인 주권은 있는데 외국들이 어디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인정해 주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권이에요. 근데 이제 주권이 1번 소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나라의 소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1789년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얘네들이었겠어요? 얘네들이었겠어요? 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왕이 주권의 소지자다. 군주 주권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지배만 받을까? 생긴 거는 더 띠라게 생기고 하는 짓은 더 띠래 보이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런 거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요.
설사, 이제 법률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사 하시면 많이 쓰실 거야. 설사 100번 양보해서 내가 100번 양보한다는 얘기는 내가 네 말을 다 들어서 내가 다 양보를 해서 신이 아니라 치더라도, 즉 내가 인간이라 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왕으로서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죠, 그거를? 왕권 신수설 그러죠.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그래서 결론적으로부터 신이 이제 줬다는 얘기예요. 줄 숫자 이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군주 주권론과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쟤는 신 내지는 신의 대행자고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런 기본 프레임하에서 얘네들이 열심히 왕이 지금 정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군대도 가고 신의 명령처럼 세금도 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부터 이렇게 기본 프레임으로 쭉 전개돼서 오는데,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얘네들이 신의 입장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현명해지는 게 좋을까요? 바보스러운 게 좋을까요? 바보가 좋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니까. 이런 걸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민화 정책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책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얘네들 이 시절에는 인간의 품성에 대해서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당황스러우시죠? 학자들이 볼 때는 성악설이다 그래. 왜 그럴까? 얘네들은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선의 주체인 신, 또는 그 선의 주체인 신으로부터 신권을 위임받은 그 선한 주체가, 얘네들은 한눈만 팔면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방어하고 이런 애들이니까 정신 못 차리게 네가 결정해서, 선의 주체로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질게 다스리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게 혹독하게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물론 말년에 가서는 지가 조금 수정을 했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민화 정치, 그리고 걔네들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개돼지 있죠? 아니, 얘 다스리는 입장에서는요, 뭔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얘네들을 바보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솔방울 던지니까 막 터지더라, 이런 걸 믿어야 돼. 이런 기본 프레임으로 1789년까지 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사실 이거저거 다 자르고 얘기를 했지만 1789년 오기 전에 잠깐 교황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신의 대행자로. 근데 그 교황이 지배하던 군대가 오랑캐 군대, 거기 악마의 군대한테 져버리는 일이 생기죠. 십자군원전 가서.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게 이제 무역이 발달을 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각 나라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시에다가 상공업이, 수공업이 상공업화된 것을, 이쪽 잉여물을, 무역이라는 것을 도시에다가 하면 이게 돈이 짭짤하니까, 역사가 돌고 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낮은 선봉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놔두고 도시에 있는 애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요. 그러니까 피지배자는 맞는데 약간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공업 하는 애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지네들한테는 막 썩어 돌아가는 것을 동양에 가서 팔면은 걔네들이 그 귀한 뭐 차나 향료 이런 걸 주거든. 그거 와가지고 팔아가지고서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서 얘네들이 부자는 부자인데 신분은 천해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부르주아지 그래요. 부르주아지. 이 부르주아지들이 도시에 많이 살고 있어서 얘네들을 시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민들이 부가 축적되니까 여기 흉내를 막 내요. 시골 성에다가 왕처럼 크게는 못하겠지만 막 뽐내게 성도 막 멋있게 짓고 문학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내야 되는데 얘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둔함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계몽주의, 계몽사상 이런다. 깨어나다 보니까 급기야 이 시민들이 요 기본 프레임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로 발전을 하느냐? 뒤집어 엎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를 기점으로 하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얘가 갖고 있던 주권의 소지자를, 그러니까 이제 저 1789년 전에는 왕이 주권이 소지자였죠. 근데 그게 뒤집어집니다. 이걸 없애버려요. 이걸 없애버립니다. 루이 16세가 단칼에 날아가고 지 와이프인 앙뚜아네트도 단두대로 사라지죠. 없애버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권을 뺏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지배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배자가 됐다. 이 지배자가 돼서 나라의 주인이 된 이 신분을 뭐라 그러느냐? 시민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는 한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시대가 도래해서 이것을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법률용어 보시면 이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요소 세 가지,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싹 정의해서 한 문장으로 이으면 그게 정의가 돼요. 의. 그리고 그 의를 딱 그냥 프레스기에 눌러서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되느냐? 법률 용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을 때까지 압축시키면 그게 법률 용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법률 용어는 그 의의를,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정의로 줄인 다음에 압축시켜서 용어를 한번 보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영어는 어때요? 이게 이건데 이유 있어요? 이 이유를 너라고 부른다더라고. 근데 법률 용어는 쭉 이어진 설명을 압축시키면 법률 용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것이 원칙이 되는 것. 이게 국민주권주의예요. 혹시라도 왕을 두더라도 그 왕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지 주인으로서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됐어요. 길죠? 네 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거 확립됐다?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민주주의 더 길죠? 두 자로 줄여봐. 민주 이렇게 돼. 한 자로 줄여봐. 못 줄이지. 거기까지. 그게 민주예요. 아시겠지?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볼 때마다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된 것을 연상하게 된다. 이게 법학은 그래서 한번 알아놓으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이 민법, 행정법, 행정학 이러죠. 학자 들어간 거 이거 힘들어요. 근데 법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이해했던 건데 갑자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과목은 어디예요? 법학입니다. 법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789년 이후에 프랑스의 얘기고 다른 나라도 다 경험을 했던 건데 주권의 소지자가 이제 국민이 됐어요. 근데 이 국민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사실은 이제 국민이냐 인민이냐 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쉽게 해서 5,100만이다. 그러면 5,100만이 이걸 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옛날에 왕이 할 때는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왕이 혼자서 지금 문제가 된 갑에게 세금 얼마 부과할까 왕이 결정하면 됐거든. 근데 국민이 결정하려니까 이제 쉬워요? 안 쉬워요?
저녁 들으시러 가실 때 혼자 식사하러 가실 때 메뉴 정하는 거랑 둘이 정하는 거랑 쉬워요, 안 쉬워요? 혼자서 정할 때는 야, 나 오늘 뭐 짜장면 먹어야지. 가서 드시면 되지. 둘이 먹으려고 갔더니 딱 갈로 야, 너 뭐 먹을래? 나 오늘 짜장. 그때 한 놈이 뭐라 그래? 나 회덮밥 이런다. 그럼 맛이 훅 가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짜장면하고 회덮밥하고 같이 파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있어야 말이지. 2명일 때 이럴진데 3명이면 어때요? 그럼 5,100만이 모여서 가백이 얼마 세금 부과할까 정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을 실현케 하겠죠. 배가 산으로 가겠죠. 이게 갑자기 어려워져요. 뭐 어렵긴 뭘 어려워. 그래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그 실현 형태, 실현 방식,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는 게 좋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민주제? 직접 민주제. 그래. 국민이 직접 모여서 결정하고 실현하겠다. 이게 직접 민주제. 자, 요거를 프랑스에서 해봤는데 편리했을까요? 아주 대가리가 깨졌을까요? 대가리가 깨졌겠죠. 뻐꾸기 온몸으로 울었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된 상태에서도 나중에 얘네들이 야, 차라리 옛날에 왕일 때가 좋았어. 그래서 기어가 거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나폴레옹이라는 애가 나와요. 공화정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애가 나와서 나중에는 왕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죠? 황제가 돼버립니다. 황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죽 답답하고 나라가 답답했으면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이런 거 하는 것은 심부름꾼 하나 뽑아서, 똘똘한 놈 하나 뽑아서 그 놈 통해서 그냥 실현시키자.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민주제. 그렇습니다. 자, 이 간접민주제는요, 직접민주제랑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한번 여기는 조금 머리를 딱 깨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우리가 심부름꾼을 하나 뽑았는데 심부름꾼을 하나 뽑아놓고 걔한테 우리가 정해준 대로만 너는 마치 내가 쓴 편지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처럼 너는 내가 정해준 대로만 해 하고 꼭두각시가 되면 그것은 설사 심부름꾼이 뽑혔어도 그건 직접민주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접민주제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애를 뽑아놓고 네가 결정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게 간접민주제예요. 선악과 먹지 마. 안 먹는다고 약속해? 알았지? 그리고 뽑아놓은 건데 이놈이 언제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간접민주제예요. 내가 시킨 대로만 딱딱하면 그거는 간접민주제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 간접민주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가 스스로 의결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대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구에 간접민주제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한번 와보세요. 국민이 직접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국민이 하나를 대표자를 하나 뽑아요. 자, 그 대표자를 하나 뽑는데 진짜 여러 명이서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10분 그 불편함을 경험한 끝에서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한 명을 뽑겠어요? 여러 명을 뽑겠어요? 한 명 뽑아요. 그 한 명 뽑은 애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애를 하나 뽑아서 네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직을 효율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갖고 이런 것을 수행으로 왜 이거 있어야 나라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를 위한다고 선서도 하고 알았지 하고 맡겨놨는데 얘가 이 모든 국민 5천만의 어떤 그런 힘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각각도 거꾸로 국민 개개인에게 세금 내 군대가 이러게 할 때 국민은 어떻게 보면 5,100만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나라의 주인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한 명으로서 그 5,100만의 뜻, 그 권한을 한 명한테 위임받아 놓고 신임해 놓고 걔가 세금 내 군대가 이거 할 때는요 너무너무 미약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많이 보던 그림이야 이게.
뭐가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만 바뀌는 거래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다르죠. 이게 옛날에 왕은 지가 주인이라는 거고, 지금 얘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직접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저런 사이로 우리가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맡겨놓은 건데, 얘가 우리 뜻에 따라 잘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액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액튼 경영이라는 사람. 서 액트. 이 앞에 절대 권력은 어마어마한 힘은, 항상 거대한 힘은, 이 절대는 예외 없이란 뜻이에요. 예외가 있으면 우리가 법학에서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애들은, 최소한 법대물이라도 좀 먹은 정치인들은 절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제 와이프에 대한 사랑, 변화 없다는 게 절대적일까요? 원칙일까요? 원칙이야. 왜?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거든. 언제고 내 몰랐던 영혼의 단짝을 만날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어. 원칙이 있을 때는 예외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수업 45분 하고 15분 쉽니다. 절대 그러면요, 45분 딱 되면 제가 마이크가 나가고 없어져 버려야 돼. 마치 국회에서 발언하듯이. 그리고 딱 정각이 되면은 딱 세팅돼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원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50분 수업하다가 10분 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0분 수업하다가 20분 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돼.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썩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진짜 명제라면, 이거는 뭐 처음에나 착한 대통령이었지, 시간 지나면 얘가 부패한 대통령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남아시아 쪽의 현대사를 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뭐 자스민 혁명이니 어쩌냐고 그 군주들 싹 다 몰아내고 마치 시민의 사회가 온 것처럼 난리법석을 뛰더니, 지금 막 오멘, 예멘, 시리아 뭐 할 것 없이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옛날에 지들이 뽑았던 대통령 몰아낸다고 친정부군 반정부군에서 막 뒤에서 미국이 도와주네, 러시아가 도와주네,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서운 조치인데, 요거를 국민이 직접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뽑아놨더니 심부름꾼은 항상 자꾸 썩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이씨, 이거 없애버려. 그럼 나라 망하는데? 그죠? 세금 안 걷고 군대 안 보내면 나라 망해요. 그럼 이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너무 불편해. 직접 민주주의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심부름꾼 뽑아서는, 심부름꾼 뽑는 것도 옛날에는 나이순도 해보고 재력순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선거로 뽑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선거로 뽑죠? 이 선거로 뽑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요. 대통령 뽑는 데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뽑았어. 그래서 얘가 자꾸 부패하니까 이제 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야, 옛날에 왕 때도 그러고 지금 대통령 때도 그러고, 요 기능과 요 기능을 한 놈이 하는 게 문제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한 놈이. 그러면 요 기능하고, 색깔 잘못, 요거를 딴 데로 빼버리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거를 나눠보자, 이렇게 나눠서.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보자? 여보세요. 만약에 모세의 십계처럼 하늘에서 십계가 딱 써져 있는 것처럼, 얘는 그 정해진 결정된 데처럼, 그 누군가가 결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결정된 데처럼 얘가 집행만 한다면 이런 오남용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결정을 누가 하는데 하느님만 만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그때그때마다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유동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국민들이 심부름꾼을 하나 더 뽑습니다. 선거로 더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하나 더 뽑는데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를 뽑는데 결정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속성을 놓고 보니까 이쪽은 약간 신속성이 강조되는 영역. 이미 정해진 거를 탁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니까. 근데 여기 결정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뭔가 나름 좀 신중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거니까 여기 피라미드 조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 여기 조금 시스템적으로 맞는데 결정이라는 기능만큼은 조금 따로 떼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맨 탑에 어떤 상명하복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를 하기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같은 동등한 뒤에서 머리 맞대고 결정하는 거, 이게 좋겠더라는 것이. 이제 그게 합의제 기관이라 그래요. 합의제 기관. 이런 거를 독임제 행정체라고 해요. 독임제란 얘기는 홀로 독자 써서 혼자 책임지는 행정체고, 합의제는 여럿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기관이라 그러고, 자, 합의제 기관이라는 걸 모르셔도 이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여럿이 모여서. 자, 그러면 국가의 어떤 작용에 있어서의 주요 기능을 정하는 위원회. 국가 작용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사안별로 결정하는 위원회. 이걸 두 자로 줄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가 돼요. 국회. 국회를 보시면 국가에 있어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구나. 그럼 국회는 한 명이 탑이고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합의제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257명의 비례대표 253의 비례대표 47에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 그리고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요 조약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예산안도 만들고 그러지만 국회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본연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이 국가작용은 앞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하는, 그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런다? 법률. 이게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제 정해주면 요 기준대로, 얘는 만약에 행정부가 이 법률에서 세금 걷어라 그러면은 세금 반드시 걷어야 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의 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행정부라고 하는데, 행정부도 길면 뭐라고 하면 되겠죠? 행정부도 너무 길어.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죠?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이 행정부가 요거를 하는데, 요 행정작용을 하는데, 요거 처분이라고 그냥 쓸게요. 처분. 처분. 징집 처분. 그러면은 군대 보내는 처분이고요. 조세부가 처분, 그러면 뭐예요? 세금을 매기는 처분. 징집 처분. 조세부가 처분도 너무 길죠? 그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처분? 과세 처분. 그래요. 과세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을 법률에 따라서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겠죠? 무슨 주의가 완성됐다? 법치주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 행정부는 국회에서 하란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란 대로만 잘 따라서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요. 지금 문제가 된 국민가백에 법률에 하란 대로 적합하게 행사했다. 법률에 적합한 행정처분이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끝납니다.
이것도 너무 길죠. 뭐라 그런다? 적법한 행정처분은 물기박수 치고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면 국민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살아 그랬는데 법의 집에 법치를 해놨는데 얘가 어기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겠죠. 이 상처를 입은 애를 이것도 이제 줄이면 뭐예요? 법률의 위반을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애는 어떻게 상처를 치료받느냐? 우리가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는데 권리를 침해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결국 어디를 가겠어요? 병원이 아니라 법원에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법원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때린 놈한테 가서 따져서 구제받아야지 라고 생각한 게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존 로크. 존 로크라는 사람에게 의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원래 국민이 다 직접 해야 될 거를 머슴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고 이 머슴이 미쳐 날뛸까 염려스러워서 결정 기능을 떼서 국회라는 걸 두고 둘이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하더라. 이것이 권력 분립이라는 거예요.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이고 국회하고 행정부 두 개로 나눈 게 이권 분립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때린 놈한테 무슨 어떻게 때린 놈이 엄청 힘이 센 놈인데 저 국민 일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3의 공정한 기관을 둬야지 이걸 생각한 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 상권 분립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견제 균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복잡한 것 같으면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구나. 집행하는 데니까. 이런 거 하는 데니까. 지금 문제가 된 국민 가백에. 저 국민 가백에 이런 걸 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옛날처럼, 왕이 하던 것처럼 막 질러대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터잡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법치주의가 완성됐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다퉈지더라. 그러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얘는 위법이라 생각하는데 행정청은 적법, 행정부는 적법이라고 생각하면 분쟁이 생긴 거죠. 자, 분쟁을 해결해 주는 데를 뭐라 그런다? 법원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를 선을 넣고 보면 얘가 속한 큰 5,100만의 주인이고 지금 문제가 된 국민갑은 5,100만 중에 한 명인데 이 대상으로서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5,100만의 힘을 업고서 이걸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이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나라가 존립하는 목적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용이 필요한데 이것의 원함용을 위해서 뭐가 되어 있다? 수단으로서 권력 분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행정법 다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법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뭐냐? 법률과 같은 규범인 법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을 정립하고 얘는 이 정립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분쟁이 됐을 때 이 법에 따라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최종적으로 판단 선언해 주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는 기능, 행정부에서 하는 기능, 사법부에서 하는 기능,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하는 기능. 이것도 너무 길어요. 길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느냐? 여기를 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집행이라고도 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판단 선언을 한마디로 한문으로 쓰면 이거 사라고 써서
옛날에 혹시라도 국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헌부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나 엄하게 판단선언해서 규칙하는 데를 사헌부라고 그러고, 사안의 옳고 그르고를 판단선언해서 왕에게 간언하는 데를 사간언 그랬어요. 여기는 사, 여기는 이제 법사라고 안 하고 앞자 뒤자 바꿔서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 이게 나라의 존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을 못 지켜주는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못 지켜주는 나라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미쳐가지고서 자꾸 못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게 혹시라도 행정부 쪽에 이 대통령이 그때그때 이상하게 이번 대통령도 멋진 세종대왕 같은 분인데 그 다음은 또 세종대왕 시즌2, 시즌3 그래갖고 사람이 막 계속 멋진 왕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요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를 시스템화 해놓으면 어떤 심성의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권력 분립이에요. 그래서 권력은 여러 개가 있으면 세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나눠지면 항상 법학에서는 약해진다고 봐요. 국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원제라 그러고, 인접국가인 일본이나 미국은 상원, 하원, 중의원, 참의원에서 양원제로 이루어져 져 있는데, 국회가 두 개가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겁나 많고 두 단계로 돼 있으니까 국회가 얘네들보다 훨씬 힘이 셀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가 이원화되면 국회 기능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힘도 강하고 국정원 힘도 강한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생기면 또 사냥개를 또 하나 더 두니까 더 3배로 세질 거다. 3배로 세지지 않아요. 항상 나눠짐. 또 거꾸로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강할까요? 3,000명일 때 강할까? 국회의원이 3,000명이면요. 국회가 쪽도 못 씁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300명이니까 한 명 체포하려도 저렇게 힘든데 3,000명일 때는 100명 정도 체포해도 국회 잘 돌아가요. 국회의원 한 명의 존재감이 떨어져 버린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나중에 행정사가 나중에 많으면 힘이 세질 것 같죠. 막 이익단체, 압력단체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나눠지기 쉽고 서로 간에 내부 분열이 돼서 힘이 결코 세지지가 않습니다. 입법행정사법. 자, 그 중에 요걸 앞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있죠. 행정부가 앞으로 국민한테 이럴 땐 이렇게 세금 걷고 이럴 땐 이렇게 군대 보내고, 요걸 뭐라 그러느냐? 요걸 행정법이라 그래요. 뭐라고? 요걸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법하고 동의어로 씁니다. 공법하고 동의어로 써요.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는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한 것도 만들어요. 국민끼리 서로 뭐 둘이 결혼을 했다, 애를 낳았다, 죽었다, 상속, 또 둘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다, 뭐 노래 불러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법 민법이라, 민법. 백성 민자 써서. 그래서 이게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 법률을 정하는데, 야, 돈 빌렸으면 돈 갚아라, 이런 법이 민법이에요. 새끼 낳았으면 책임져라, 결혼했어도 책임져라, 이런 것들. 그 법이에요. 여기는 앞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아니, 그런데 아니 왜 여기만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고 여기는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민법은 왜 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그러지? 자, 그거 이제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법은 법치라고 안 하고 자치라고 합니다. 민법 할 때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김혁수 선생.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적인 영역은 법치 영역이 아니라 자치예요. 자치. 자, 공법 영역은 뭐라고요? 공법 영역은 법치예요. 법치. 여기 봤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니, 사적인 영역에서도 민법이라든가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는데 무슨 또 여기는 또 법치란 말을 안 쓰는데 라고 하면 팁만 얼른 말씀드리고 나머지 깊은 얘기는 또 쉬었다가 이어서 드릴게요. 자, 우리가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집니다. 사람은 항상 행위 주체로서 행위를 해야 책임을 져요. 이 책임의 범위는 도덕적 책임이 있고요. 도덕적 책임 중에 요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를 법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민사, 행정, 형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법적 책임은 다른 말로 권리 의무라고 하는 강제력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은 강제력이 없는데 법적 책임은 강제력이 있다 그래요. 부모한테 효대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했는데 부모한테 조금 불순하게 반말해도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어디 저기 나이 드신 부모를 저기 산골 속에 고려장을 하고 왔다, 그럼 법적 책임 묻습니다. 요게 이제 법적 책임. 그러니까 도덕 중에서도 제일 최소한 것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유예요. 법률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 그러듯이 행위를 하는 건 자유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를 만약에 하면 그때 너는 이런 책임을 져라 라고 돼 있는 게 민법이고 상법이고 그래요. 여기는 좀 어려워요. 응?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캐치를 하실 건데. 그래서 근데 이 공법 영역은 행정부가 행위를 하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는 과정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는 자유로운데 여기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예 하나만 들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홈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39,900원에 팝니다. 자, 그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할 때 녹색 버튼 누르고 카드 결제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대신에 만약에 누르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누르면 책임져야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은 목적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각각 상응하는 권리가 있고. 근데 여기는 행정부가 여기에 주체가 얘예요, 얘.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법에 보면 당사자라고 안 하고 얘가 이거를 수행하는 주체라 그러고 얘는 대상이라 그래서 객체라 그럽니다. 그럼 이 행정 주체가 이거를 할 때 자유롭게 하냐?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공적인 영역이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애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러겠죠?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했어.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국세청 직원이 딱 세금을 부과하려고 봤더니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니면은 엄마 집이야. 자, 세금 부과할까요, 말까요? 사적 영역 같으면 부과 안 하면은 의무가 안 생기죠. 이 행위를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25만 원만 주라고 했는데 우리 집이야. 막 200만 원 주고 싶어. 안 돼. 그래서 공무원은 잘 보세요. 이게 행위 자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거고, 사적인 영역은 이 행위 부분이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게 아니라 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김효업 선생님이 하는 그 민법 시간에는 이 행위를 하는 이 자유로운 애가 과연 정상적인 능력이, 판단 능력이 있느냐가 사적인 영역에서는 관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뭐 한정치산자 이런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성년 후견이 이런 게 어디가 있겠어? 한정 후견이니.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것은 민법이라고 정해진 것에서 뭐 둘이 돈 빌렸으면 갔으면 돈 갚아라. 응? 결혼했으면은 책임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법 분야, 신분법 분야로 이루어진 게 민법이고,
행정부가 이 조치를 할 때는 항상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이걸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공과 사가 딱 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행정법에 들어오거나 민법에 들어오면 뭘 물어보겠죠? 그럼 어떤 게 공법이고 어떤 게 사법이에요? 어떤 게 공법관계고 어떤 게 사법관계 이런 게 물어보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일단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공적인 요소고 이게 사적인 요소구나 이걸 딱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셨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